네,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지금 정말 좀 애매한 시장인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증시 방향 어떻게 갈 것인지 네. 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네. 이런 상황에서 취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1분기 특히나 네. 이제 길게 본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역실적 장세다. 네. 그래서 뭐 한 차례 더 뭐 하락이 온다든지 네.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와 달리 현재 그렇죠. 지금 약간 골디락스 논리 네.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심하지가 않고 네. 물건이 좀 잡히는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로랜딩이라는 그런 말도 네, 나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 자료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과유불급. 그러니까 저는 1월 증시 흐름들이 2023년 하반기, 2024년까지 증시를 봤을 때 좀 예고편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화 정책 완화 쪽으로 간다. 달러 약세, 중국 경기 좋다.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외국인 수급, 대형주 위주의 장세. 제가 23년을 전망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림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조금 불편하죠. 노랜딩. 그게 조금,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려면 노랜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려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요. 이런 순환 논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한 흐름들, 그리고 코스피도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13배까지 왔기 때문에 좀 풀고 가야 될 숫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달에 왜 올라갔는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기대감이 좀 과했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 맞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했더니 75bp 금리 인하.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더니 경기 회복. 그리고 한국 반도체는 실적 쇼크가 막 나오다 보니까, 와, 이러면 업황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반도체도 감산을 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특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긍정적인 변화들을 굉장히 빠르게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되게 좋게 평가한다면은, 특히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연착륙, 마일드한 침체, 금리 인상이 빠르게 끝나고 금리 인하될 거야 라는 게 1월 달에 반등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달러도 하락하고 막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서 증시가 막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 되게 좋게 해석해서 이 두 개의 균형감이, 무게감,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올라왔다라고 치면은 2월 초부터 흔들렸어요. 2월 고용지표 너무 잘 나오고, 맞아요, 네. 뭐 서비스업 지표도 잘 나오고 하면서,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조기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더 금리 인상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많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달러 인덱스도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짜잔 하고 등장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랜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월 달에 반등 동력이 약해져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노랜딩이라는 기대감들이 바닥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뭐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경착륙 아니야? 하드랜딩 아니야? 라고 했다가 올해 1월 때는 연착륙일 것 같은데? 뭐 침체 가봐야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야, 성장은 지속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은 저는 좀 과한 기대감들이 통화정책에 이어서 경기 부분에도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노랜딩이라는 것을 지금 금리 인하 기대 후퇴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노랜딩이라는 결과값이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냐면은 순환골이에요. 순환골이. 경기가 괜찮아요. 그럼 물가가 잡힐까요? 아무래도 상승 압박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게 서비스업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고 고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임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서비스업 물가가 떨어지지 않겠죠. 오히려 재화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나오냐? 금리 인상. 그게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금리가 더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요가 또 약해지겠죠. 그러면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질 거야 라고 걱정했다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면 와 이제 금리 인상을 덜 할 것 같은데
금리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또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으면 또 물가 계속 이 논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이코노미스트는 이걸 메비우스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합리적인 이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물가가 CPI도 지금 6%고 코어 CPI도 5%고 PC도 4%고 코어 PC도. 근데 연준은 여전히 2% 물가를 말하고 있는데 2%에서 2배 이상 3배까지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랜딩이란 기대는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하드랜딩보다는 연착륙 가능성, 조정을 받는 경기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소프트랜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낙관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발표된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네. 3.4%. 낮아도 막 그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발표됐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 넘었죠. 50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그 얘기인 즉슨 사실 원래 그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견조하네. 네. 여기까지는 맞긴 맞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그 견조한 경기가 네.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자극할 수 있기 있고. 때문에 네. 다시 그 연준에 의해서 네. 또 강력한 통화 정책을 그쵸. 취할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노랜딩을 말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말한 거는 상반기 중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노랜딩일 수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 긴축이 더 강해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하드랜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랜딩이란 건 없습니다. 착륙을 해야겠죠. 언젠간 착륙을 해야 네. 돼요. 근데 그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문제지 착륙 없이 그냥 무조건 비행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또 오히려 쉽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행을 하고 있으면 연료가 다 떨어지겠죠. 근데 뭐 일부 되게 시장을 좋게 보신 분들은 공중급유가 있으니까 하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왜 금리 인상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수요를 어느 정도 통제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거라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더 강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만 놓고 본다면 노랜딩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통화정책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증시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노랜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진다면 벌써 2,500을 넘어서 2,600을 갔어야겠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전고점을 넘고 올라가야겠죠. 근데 그보다는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좀 박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시장에서도 노랜딩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들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 이제 그 상반기에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다수의 그런 뭐 월가나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한 그 이유가 역시적 장세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역시적 장세는 사실상 이 상반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면의 사이클이에요. 역질적 장세다면은 금융 장세거든요.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고 채권금리 하락하고 근데 1월 달에는 그런 모습이 살짝 들어왔죠. 금리 인하 기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의해서 채권금리 하락하고 달러가 하락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빨라야 올해 2분기, 올해 상반기를 지나야지 금융장세,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역질적 장세의 특징이 뭐냐? 실적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 그러면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치는 뭐 지나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사이클인데 그리고 둔화되는 그림인데 이게 서서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속도가 되게 완만해지고 있어서 경기가 악화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위의 그림은 연간 GDP 성장률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미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0.6, 유럽은 0.4, 영국은 마이너스 0.7, 독일은 0, 프랑스 뭐 대부분 0% 수준이고요. 중국만 삐쭉 올라오고, 한국도 뭐 1.5, 오늘 금통위가 있었지만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으로 또 낮췄거든요. 대만도 2.1 낮추는 상황인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분기별 GDP 성장률이에요. 1분기, 2분기는 상향 조정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 하강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1분기, 2분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상향 조정돼요. 3분기도 약간 올라왔어요. 근데 4분기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둔화되는 속도나 강도가 좀 완만해진 건 맞지만 이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면은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로 봤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완만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더뎌지고 이 밑에 끝단이 좀 지연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적 보면은 뭐 역실적 장사라는 게 또 명확하죠. 뭐 4분기 실적 수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위의 그림이 연간 GDP 성장률인데 파란색 선이 22년, 회색 선이 23년입니다. 23년 이익 전망이 7월 말만 하더라도 250조였던 게 지금 170조. 아마 깨질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에이 반도체 때문이야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반도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밑에 반도체를 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되게 견조해요. 177조였던 게 161조, 한 10몇 조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80조, 한 70조 정도가 반도체에서만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괜찮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꾸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눈높이가 과하다, 기대감이 과하다.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반도체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의 비율을 보여드리는 건데 3.2입니다. 3.2. 진짜 낮네요. 너무 낮아요. 왜냐면은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었던 2014년이나 2019년의 영업이익률이 13.5, 11.9였는데 거기에 3분의 1토막도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기대감이랑 기대감은 모두 무너뜨리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은 만큼만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그래서 실적을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을 잡는 과정이지 새롭게 쭉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하고 드라마틱한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업종들을 빼고 보면 22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레벨은 떨어졌는데 23년하고 24년은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년 영업이익률이 7.9, 올해가 8.0, 내년이 8.6. 아까 보여드렸던 GDP 상장률에 있어서 미국은 2%에서 0.6으로 레벨 다운되고 유럽도 거의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작년 대비 내려왔고 환율도 작년 대비 내려왔고 그런데 이익은 좋아진다. 올해 작년보다 좋을 거다. 라는 기대감이 너무 세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실적은 바닥 잡아가는 과정, 나머지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서 이게 떨어질 거긴 하지만 실적이 레벨 다운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적 전망치 자체가 눈높이가 낮아지는 그림까지 같이 오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측면에서는 좀 하강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화학, 운송, 철강, 비철, 에너지,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뭐 이런 업종들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는데 눈여겨보실 게 시클리컬, 뭐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애들이 다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필수 소비재, 소매유통, 호텔 레저.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로 하는 업종들도 연간 실적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세게 한번 딱 들어왔긴 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좋아지나?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1분기 실적 수준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를 뺀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4분기도 실적 공개가 되니까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2011년 이후 평균의 영업이익률보다 낮아졌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6.5로
2011년 이후 평균보다 여전히 높아요. 이게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소한 1분기 실적 시즌이 확인되는 4월, 5월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역실적 장세가 네. 원래 이제 짧고 굵게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고 나면은 턴어라운드가 빨리 진행이 될 맞습니다. 텐데 생각보다 뭐 여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맞습니다. 보니까 가늘고 길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연되고 그렇죠. 더디게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나눠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네. 그 나머지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좀 하향 내려가는 나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장세다. 장세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2400에서 2480, 지금 1월 27일 날 처음으로 2480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요 되게 60포인트밖에 안 되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멀지 않은 시점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맞춰질 텐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것 같은데 매수 타임을 최대한 늦추자. 그리고 지금 순환매를 따라가시는 분들이야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저점 매수를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2,500에서 바로 넘어서 2,600 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충분히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고 있죠. 약간 좀 2,100이나 2,200 그쪽 바닥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비중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비중이 80% 이상, 90% 이상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우리 2100포인트 전후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뭐 더 사신다든지 해도 되고 굉장히 싸게 사셨으니까 뭐 유연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2450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한 10%, 20%, 현금 비중을 한 30, 40% 정도 갖고 계셔서 또 밀렸을 때 또 한번 싸게 살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많이 높은 가격대에서 사신 분들은 저는 그냥 그분들은 여윳돈 있다고 해서 막 넣지 말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와장창 무너지거나 뭐 많이 흔들린다 라고 할 때 좀 들어가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보시면은 올해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2024년에는 그런 분들도 좀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좀 높은 데서 사신 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자. 그리고 저가에 사셨던 분들은 좀 주식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서 조금씩 싸게 살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호텔 레저 쪽 중국 네. 소비와 관련된 섹터가 네. 이익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 때문에 작년 말부터 기대감이 좀 많이 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IMF가 이제 제가 정확한 수준이 기억이 안 나지만은 다른 나라는 뭐 사실상 계속해서 하향하거나 네. 약간 유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중국 중국만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상당히 있죠. 경제 성장이 네.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호텔 레저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익이 증가해야지 맞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왜 반대로 갈까요, 이거는? 일단은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 그림 뭐냐면은 이게 중국 10대 도시 평균 이동량인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맞아요. 최근 보면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 반등을 한다. 그리고 2분기, 1분기를 지나면서는 저희 중국 경기가 좀 올라오면서 한국 증시, 한국 수출, 신흥 아시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밑에 그림이에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진짜 좋아지나? 진짜 반등하는 거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아마 특히 2월 달에는 경제 지표가 안 나와요. 중국은 춘절 있고 그래서.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1월 2월 지표가 나오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3월 초에 이제 양해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은,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중국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는 이만큼 갔었는데, 천천히 오는 거죠. 중국 경기 회복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라고 했더니, 시장은, 와, 경기 회복이야! 라고 했는데 시장은 천천히 실질적인 지표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이 둘 간의 간격이 좁혀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유통, 뭐 의류 이런 쪽 보시는데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옛날만큼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은. 왜냐면은 중저가 브랜드는 이미 중국이 다 장악을 했고 고가 브랜드는 유럽 명품 브랜드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명품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뭐 지금 유럽 증시가 막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한국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죠. 물론 의류 쪽에서는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중국 원자재 수요 폭발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폭발했다면 이미 유가가 80달러를 넘었어야 될 것 같고 비철이 뭐 날아가야 될 것 같죠. 근데 되짚어보면은 지금 중국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발전 비율이. 그리고 원자력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 과거보다 뭐 석탄이나 뭐 석유라든지 이런 쪽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들의 수요가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했죠. 중국에서 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들로. 그러면은 예전처럼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당길까? 라는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가 좋아진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IT 기기들이 좀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요. 최근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다 보면은 중국 쪽에서 반도체 판매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예상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어서, 옛날처럼 뭐 화장품 이런 쪽을 보시기보다는 IT나 반도체나 이런 쪽들, 하이엔드급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높아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장기화한다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기에서 고용을 좀 원활하게 만들려는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빅테크 그리고 IT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의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IT 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1월 달에도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고편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약간 그 시장의 시선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 연준에 이런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인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약간 새벽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죠.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보니까 사실 25bp 인상을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50bp. 그리고 갑자기 또 블러드 총재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약간 좀 그 립 서비스를 하는데 50bp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뭐 5.25에서 5.5%까지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생법이 복잡해졌죠. 생법이 복잡해졌는데,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저는 3월 20일이 FOMC 회의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새벽 4시거든요. 새벽 3시, 4시인데, 저는 그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최근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 보여드리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3월 FOMC 파란색이 25bp 금리 인상 확률, 회색이 50bp 금리 인상 확률이고 빨간색이 금리 동결 확률이에요. 원래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라고 봤죠. 25bp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97%까지 같은 게 꺾이면서 50bp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재밌는 그림이 5월 달이에요, 5월 달.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2월 초만 하더라도 58%였어요. 그리고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고용지표 나오면서부터 확 역전이 되면서 5월 달에도 25bp 할 거야가 76%. 동결이 6.7%. 50bp가 16%. 오늘까지 확인하니까 20%를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또 6월 달인데요. 6월 달에도 원래는 금리 동결 확률이 54%였고요. 25bp 확률이 1.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결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확 튀면서 50%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본다면 2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금리 고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원래는 4.8이었는데 4.8, 4.9 정도였는데
이게 5.28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3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5.35나 5.6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전보다. 왜냐면은 5% 밑으로 예상을 했던 상황보다 레벨이 올라왔고,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보다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짧게 끝날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7월까지 금리 인상을 더 하고 5.25, 5.3 정도까지 하고 24년 1월에는 한 4.9까지 떨어뜨려 줄 거야. 0.4? 한두 번 하겠지라는 기대를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전 이게 소멸되는 과정이 조금 험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3월 22일 FMC까지는 조금 시장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까를 보면은, 자, 지난, 12월 FMC에서 나온 이게 경제 전망, 물가 전망, 실업률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GDP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이거 보고선 12월 FMC 때 연준 의원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자, 22년은 0점으로 나왔어요. 23년도 0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2년 2%거든요. 2%의 네. 확정치가. 네. 그럼 23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확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역성장을 전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일부러 0.5, 0.5로 놨다는 분도 계세요. 이거를 2로 놓으면 1.5나 2로 놓으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월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없어지니까 얘는 한 0.4, 0.3으로 놓고 그냥 플러스 성장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포석이 아니냐라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일단은 23년 GDP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향 조정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좀 더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은 더 낮출지, 물가는 높일지. 그러니까 GDP 성장률 상향 조정 여부, 실업률 하향 조정 여부, 물가 상향 조정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4년 물가가 2.5인데요. 이게 3으로 바뀔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24년까지 3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24년까지도 금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을 전망을 볼 때는 GDP 성장률 상향 조정 여부, 임실업률 하향 조정 여부, 물가 상향 조정 여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점도표예요, 점도표. 이게 5.1, 4.1, 3.1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높아지겠죠. 특히 5.5에서 5.75까지 전망했던 사람들이 2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합치면은 5.25에서 5.5까지 합치면은 7명의 연준 위원들이 있어요. 여기서 몇 명만 움직여도 중간값이 바뀌니까 저는 최소한 5.5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의 괴리가 크지 않아서 저는 이때 단기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관건은 그러면은 24년하고 GDP 성장 그 점도표 갭이 100bp를 유지해 줄지 5.5로 높이는데 얘를 4.5로 가져갈지 아니 이보다 낮게 가져갈지. 만약에 5.5로 23년 높였는데 24년을 4.2나 4.1로 이 갭을 더 벌리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100bp, 100bp씩 낮추겠다라는 전망인데 이걸 더 넓힌다라는 얘기는 분기마다 25bp씩 금리 인하보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시장에서 또 기대를 하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점도표에 있어서는 23년 전망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도 중요하지만 24년도와의 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3월 FMC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단기 충격이 있든지 아니면은 분위기 반전의 시작점이 되든지 저는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3월 22일 전후로 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부터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네. 말씀하신 것이 그 3월 FMC를 기점으로 네.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네. 수도 있고 네. 약간 너무나 약간 지금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게 금통이 딱 열리고 이제 기준금리 동결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갑자기 코스피가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냥 시장이 사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네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3월을 앞두고 네. 약간 좀 다시 약간 차가워지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은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작년 7월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은 7, 8월 오르고요. 9월 달에 폭락했고요. 10월, 11월 오르고 12월 달에 급락했고요. 지금 1월 이후로 오르고 있잖아요. 3월 달에 좀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여기서 레벨업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있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의 날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스탠스, 아니면 비중을 조절하셔가지고, 향후 등락이 있을 때 좀 더 싸게 살 기회를 포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월까지는 약간 좀 전후로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견조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밴드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뭐 원래는 이제 5에서 5.5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5.25에서 5.5%? 뭐 심한 게 하면 5.7%까지? 약간 그렇게까지 옮겨갔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 정책을 올리는 거지 성장률이 높아서 올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저성장 시대이긴 한데 이 금리 수준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그 경제학자 소수 일부의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진짜 경기 침체는 2024년에 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하드랜딩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GDP 성장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들이 지연되는 것 뿐이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망의 일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 뭐가 바뀔까? 금리나.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는 데 있어서 뭐 하드랜딩이다 뭐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좋아질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분기, 3분기는 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코스피가 3월까지 좀 등락을 보이다가 2분기, 3분기 때 올라가고, 특히 중국 경기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부터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올 거고, 이제 4분기가 좀 불확실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하드랜딩이든 소프트랜딩이든, 그러면은 시장이 불안정해지겠죠? 근데 이거 받쳐주는 힘이 있겠다. 왜냐면 아까 점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년에는 금리 인하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24년뿐만 아니라 25년에도 100bp씩 금리 인하한다는 걸 이미 12월 달에 보여줬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통화정책 정상화죠. 왜냐면 중립금리가 2.5니까.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경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 있겠지만 통화정책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지금과 좀 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2, 3분기 반등, 4분기는 좀 박스권, 최근 같은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을 잡아가게 된다면 24년부터는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은 서로 경기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서로 시점이 달라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1분기가 중국 바닥, 2분기나 3분기가 유럽 바닥,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미국 저점일 것 같거든요, 경기 저점. 그럼 다 저점이 다르죠. 그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24년은 어떨까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 있고, 유럽도 턴어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가고, 미국이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년에는 추세 반전을 모색하는 과정, 뭐 급등락은 있겠고, 그 다음에는 24년이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이거는 뭐 바뀌겠죠. 3월 FMC에서. 네. 23년 GDP 성장률이 0.5, 이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24년, 25년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경기는 살아났는데 금리는 100bp씩 떨어뜨려 줄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만 잡히면 통화정책을 너무나도 지금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만 잡히면 경기와 상관없이 금리를 내려줄게예요. 그런 와중에 24년에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거나 레벨을 안정화된 그림에서 유지되게 된다면 저는 24년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은 샀다 팔았다 보다도
요번에 저점에서 잘 사시고 2, 3분기 때 수익을 한번 내시고 4분기 때는 또 다시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내년을 좀 노려보신다면 기대하셨던 수익보다 좀 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고점에서 좀 주식을 사시고 지금 힘들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쯤에는 그걸 충분히 수익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뭐 샀다 팔았다 보다는 좀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면은 올해 1분기 중에 조금 쌀 때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게 된다면 수익 반전하는 시점이 내년쯤에는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또 사고 싶어서 좀 좋아하십니다 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이 가장 그럴 때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세미나, 요즘 지점 세미나나 뭐 쪽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 사고 싶다. 더 날아갈 것 같아. 라고 할 때 좀 참으시거나,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줄이시고, 큰일 났네.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할 때 오히려 사셔야 된다. 지금 전형적으로 시장을 막 흔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만 급락하는 걸 봤으면은 뭐 시장 폭락할 것 같았는데, 오르는 방 급반등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추고 확인하고 행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그 코스피, 약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밴드는 어떻게 보시죠? 궁금하거든요. 밴드요. 밴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밴드를 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요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공식 밴드는 2050에서 2640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 하단이 그렇게 막 더 내려갈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익이 너무 낮아서 지금 12개월 선행 PR 11배가 2100 초반이에요. 올해 초에 코스피가 2180 갔을 때가 10.4배였거든요. 1900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밴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BR로 보면 2200선 정도가 전저점 수준이에요. PBR로 보면. 그래서 그 정도 레벨에서 전저점 수준에서 더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중에는 2600을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데, 4분기는 좀 쉬어가다가 그 다음에 24년에 좀 레벨을 높여가는, 우리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가는 그림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가 뭐냐면은, 여기 12개월 포드 EPS라는 게 이익 전망이고요. 그리고 위에 PER이라는 것을 제가 평균치, 올해 저점, 1월 저점 이런 것들 쭉 나열해 드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190까지 내려왔거든요. 190. 제가 2월 10일 날만 추정했을 때도 195였는데, 딱 열흘 좀 지나니까 5포인트가 또 떨어졌어요. 190이면은 10.4배, 1월 저점이었던 10.4배 1976이에요. 3년 평균치가 11.18배인데 이게 2120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될까 좀 고민스럽긴 하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 네. 이게 사실 거의 반도체 영향이 영향이 크긴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 주말 기점으로 12.77배까지 올랐는데, 이게 코스피가 2300, 2200, 2300 있을 때보다도 더 높은 레벨이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13배를 넘어섰을 때가 어땠는가를 보자는 거죠. 얼마나 많았을 것 같으세요? 13배를 넘어섰을 때가 역사적으로. 글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팍팍 꺾일 때는 네. 13배 넘어갔을 것 같아요.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2007년 7월 차이나붐이라 그래서 막 역사적 고점 넘고 막 그랬을 때고요. 한 번은 2020년 8월 코로나19 이후에 흐름이었는데, 두 번 다 13배를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020년 2007년 7월에는 코스피 1900선 돌파 시도, 2000선 회복 시도 하다가, 13배 회복 시도 하다가 확 꺾여서 단숨에 1638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PR도 13배에서 10배 초반으로 갔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나온 만큼 바닥을 빠르게 잡고 올라갔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13.3배까지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고점으로 4개월 동안 2270에서 2400, 딱 130포인트 박스권, 되게 좁은 박스권을 4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13배에 있던 밸류에이션이 11.23배.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밸류에이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지금은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살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뒤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반전,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이클을 조금만 잘 참고 저점 매수에 집중을 하신다면 저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수익이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산 다음에 근데 확실히 그 2월달 들어서 네. 약간 그 고용지표 되게 좋게 나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약간 통화 정책에 부담이 생기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이 약간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많이 팔았다가 또 샀다가 많이 막 팔았다가 한번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3월 FOMC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도 약간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에 네, 따라서 네,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약간 경기가 턴하는 그리고 맞습니다. 통화 정책이 완화로 가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오면은 약간 그때부터 중립적으로 산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달 오르고 한 달 떨어지고 2달 오르고 한 달 떨어지고 이게 외국인 매매 패턴이에요. 이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회색 선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고요. 파란색 선이 외국인 현물 누적 순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8조를 샀다라고 해서 와 진짜 많이 샀다라고 하시는데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7조 5천억 이상 샀어요. 엄청나게 산 거거든요. 근데 패턴을 보면 7, 8월 달에 사고 9월 달에 약간 차익 실현하고 10월, 11월 달에 많이 사고 12월 달에 약간 차익 실현하고 이제 1, 2월 달에 막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은 철저히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200 밑에서부터는 쫙 사고 2400 이상에는 조금 몸을 사리고 일부 차익 실현한다거나 그래서 요 그림만 파란색만 보면 와 코스피 우상향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자리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매수 주체가 없어요. 매수 주체.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밖에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열심히 사면은 한 300포인트, 350포인트 오르죠. 근데 외국인 조금만 팔아도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8월 달에 6조 4천억을 샀을 때 270포인트가 올랐어요. 근데 9월 한 달 동안에 2조 5천억 파니까 41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산 거에 3분의 1 정도 팔았더니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완전히 그냥 유리. 유리 마장처럼 그냥. 네.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7조 6,400억을 샀을 때 코스피가 370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12월 한 달 동안에 1조 7천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32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2180까지 내려왔고. 지금 8조를 넘게 샀는데 300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파는 거 아닙니다. 몇 천억 안 팔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하루에 50포인트씩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매수 주체가 더 없어진 거죠. 수급이 더 얇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팔고 떠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이 조금만 정리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진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밑에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그림은 밸류에이션은 선진국보다도 비싸고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실적은 와장창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빨간색 선이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한지 강한지 흐름이에요. 최근까지 달러 대비 원화가 강했어요. 10월 달 이후 최근까지 계속 강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팡 튀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이 좀 주춤주춤해지고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좀 차익 실현하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이 정도 레벨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원달러율도 한 1320원, 135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1조 정도만 매물을 출회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3월 중순 후반부까지 좀 많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자.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투자할 만한 네. 섹터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2차 전지 섹터가 역시나 올해에도 와. 약간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네. 최근에 약간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단기간 급상승한 듯한 네. 되돌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래서 사실 원래 12월 달은 약간 좀 주춤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사실 Q의 성장이 본격화된 네, 네. 그런 논리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2차 전지 투자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유럽 쪽 경기가 불안정하지만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 2차 전지에 대한
니즈가 좀 높아진 거고요. 여기다가 미국발 모멘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죠. 뭐 쉬어갈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 깨고 무너지는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자. 다만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특히 채권금리가 좀 더 오르고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좀 차익 실현 심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많이 오른 것들을 좀 팔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방송을 찍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막 빠지고 AI랑 막 로봇 이런 쪽이 막 오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약간 좀 시장에 뭔가 사고 싶어 한 건 있는데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네. 빠르게 약간 좀 순환매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 나와요. 좁은 박스권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순환매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주도주가 있어서 쭉쭉 끌고 가는 그림보다는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반도체하고 은행이 쉬는 가운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순환매를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는 아직 못 오른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네, 3월 이제 2월 말부터는 이제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를 이제 안 하는 거고, 3월 초에는 이제 양효가 있으니까. 아까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좋게 보지만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것들은 중국 소비 관련주랑 제약바이오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그림들은 조금 한두 주 정도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짧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업종들이 한 번씩 다 움직여줬어요. 반도체, 은행, 인터넷, 2차 전지. 자, 이제부터는 좀, 되게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순환매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까지 쫙 올라왔잖아요. 이게 점점 짧아질 거예요. 테마, 순환매 흐름들이. 그때 짧아진다는 느낌이 있으실 때, 빨리 짧게 빠지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단기적인 팡팡 튀었다가 그냥 원래 제자리 들어오거나 원래 더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점 조심해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그 시장이 빠지면은 네. 그때 이제 사야 할 매력적인 그런 섹터로 IT, 반도체 네.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산이 되면 감산이 될수록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더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밑에 그림 보시면은 뭐 실적 적자예요. 업종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이제 1분기, 2분기 적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적자가 더 심해질수록 뭐가 난다? 캐펙스 컷, 투자를 줄이겠죠.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사이클이 이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계획해놨던 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플랫해지게 된다면 엄청난 수요가 오버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클이 저희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24년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투자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계획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공급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24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업황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사이클들이 그때도 보여드렸던 거긴 하지만 2016년, 17년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2016년에는 적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자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때도 캐펙스 컷, 투자를 막 줄였어요.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서버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팡 튀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주가를 보시면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이렇게 거의 26%밖에 2년 동안 26% 올랐는데 반도체는 100% 올랐거든요. 2배 올랐죠. 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시장을 끌어가는 힘이 굉장히 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반도체가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 하는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레벨업 될까라는 고민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 수요. 중국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옛날처럼
2014년, 15년에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무조건 화장품,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중국, IT 쪽 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유튜브 보다 보면 저도 가끔 보긴 하는데, 자율주행을 시키고 막 돌아다니는 차들을 찍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보니까 웬만한 도로는 다 되고 이제 비포장 도로나 비보 좌회전, 우회전 이런 데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더 원활해지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 센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리고 또 한때 핫했던 챗GPT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될까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구현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구현되면 구현될수록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면 내 실생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점이 저는 24년, 25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서의 규제 완화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그리고 챗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매치해서 본다면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이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떨어지면 사야 되냐? 그러니까 올라온 것만큼 떨어진다기보다는 올라온 거의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을 때 한 20% 정도 사시고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가 떨어졌을 때 한 30% 사시고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마다 나머지 금액을 사신다면 저는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약간 챗 GPT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게 커지다 보면은 초거대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 수요자가 여전히 있으니 약간 2017년에 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확실히 그런 사이클 관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 그렇게 유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24년, 25년까지 열어놓고 온다면, 큰 흐름상으로는 25년까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얼만큼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24년까지 굉장히 좋게 본다. 25년은 24년에 얼만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25년을 판단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약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1월 달 흐름이 예고편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 17년 사이클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해요. 이거 보시면은 이 2016년, 17년에 업종 수익률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엇갈려 버렸어요. 딱 8개. 여기 소프트웨어까지만 시장보다 좋았고, 나머지는 18개 업종이 시장보다 안 좋았고, 한 10개 업종이 역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는 업종이 가르는 기준이 뭐냐? 실적이에요, 실적. 제가 최근 준비하면서 2017년 전망을 했던 자료를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가 썼던 게, 리플레이션 사이클과 혁신의 사이클이 맞물릴 수 있다. 그런 사이클이 맞물리는데 실적도 그걸 뒷받침해준다라고 하면서 2017년 실적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끌어가면서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 IT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은행, IT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 다 얘네들이에요. 근데 실적이 주가가 안 좋았던 애들은 뭐냐? 다 실적이 안 좋았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완전히 엇갈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봤더니 여기서도 반도체, 화학, 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IT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까지 막 되게 좋았어요. 자, 1월달 수익률 보니까 IT가전, 은행, 화학,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아까 보여드렸던 실적이 좋아지는 24년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하고 올해 1월달에 코스피보다 좋았던 업종들이 매칭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 이제부터 사이클은 2년 동안 어떤 사이클이었냐면 싸게 확 떨어졌을 때 사고 팡 튈 때 팔고 또 확 떨어졌을 때 싸게 싼 거 찾아서 사고 팡 튈 때 팔고 이거 하면은 수익을 조금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슨 게임이 바뀔 것 같아요. 좋은 애들을 얼마나 싸게 잘 사서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까 이 게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너무 서두르지 말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조금만 참자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은 큰 트렌드에서 장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추세를 반전하는 과정에서 진통 과정이 한번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시 매도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반등시 매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올라오면 팔아라 이거밖에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조정시 매수입니다.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하셔가지고 비중 조절, 그러니까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좀 내려왔을 때 더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끌고 가냐의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 끌고 가는 데의 시작을 잘 해야지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1분기 중에 2월, 3월 중에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를 잘 활용하시고 지금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기회가 올 테니까 모두 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좋은 날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철저히 잘 준비하시면 아마 23년 지나서 24년에는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등시 매도해서 빠졌을 때 매수로 네. 약간 뷰가 이제 변화하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투자 전략을 참고를 해서 이제 약간 좀 예전에 그런 아픈 기분이 있고, 있고. 좀 약간 새로운 출발하는 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잠파도는 계속해서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연준에서는 통화정책 더 강하게 가져간다 그러고 실적은 여전히 약간 슬로우다운 네, 그런 맞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뜨거워져서 같이 사기보다는 또 한번 출렁일 때 네. 그때 또 말씀하신 그런 투자 아이디어 잘 탐구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업종 잘 사보신다면은 2023년 하반기, 2014년에 네. 분명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거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